내일이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모습을 좀 먼저 좀 보고 오겠습니다. 법에 가로막혀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그런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지지해달라. 그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가 있냐 이거죠. 저 때가 책상을 10여 차례 치면서 대통령이 상당히 격노했던 회의였거든요. 그렇죠. 딱 1년 전입니다. 그렇죠. 불과 1년 전에 어떻게 보면 참 세월이 이렇게 많이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나. 예. 입장이 천양지차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직무 정지가 된 지가 벌써 한 80일이 될 정도인데 저 때만 해도 대통령 인기가 거의 아무래도 40% 지지도가 넘어서 그때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좀 험한 표현으로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율이 40%가 그렇죠. 넘을 거다. 예. 이렇게 해서 야 그래도 비유가 너무 심하다 이럴 정도로 했는데 대통령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그 정도로 40%가 넘어서 탄탄했죠. 예. 그만큼 지지도도 높았죠. 그래서 그때 왜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노동법 개정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 반대로 국회 선진화법에서 한 번도 못 나가니까 그때 답답한 심정으로 막 책상 치면서 예.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그때도 맞았죠. 지금도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 법이 지금이라도 통과가 됐으면 우리나라 고용이나 이런 장출에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예. 그때 안타까운 게 대통령이 그때로부터 국정 쇄신을 좀 하고 저 자기네끼리 책상 치고 이러지 말고 야당한테 가서 야당한테 손 내밀어서 예. 대화를 해서 그게 풀으라는 게 국회 선진화법이고 그게 연정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내부에서만 화내고 혼자만 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나갔다. 그러다 예. 보니까 야당 협조도 못하고 본인은 너무 좀 거기에서 오만한 거 아니냐. 오만하다 보니까 저렇게 국정농단도 생기고 예. 뭐 아까도 이영성 씨가 뭐 지금 조사받지만 그 사람이 뭐 대통령 비서관인지 뭐 최순실 비서관인지 모르잖아요. 최순실이가 청구해서 갖다 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흔들리는 게 1년 만에 저게 참 안타깝다. 예.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그때만 해도 43%가 네요. 지금은 뭐 거의 뭐 소수점 이하로 내려갈 정도니까 예. 참 안타깝다. 우리나라 중요한 시기에 1년을 허송세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당시 야당이 완전히 분열이 돼가지고 조후에 이제 또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지고 총선 준비를 하고 그때였나요? 그런 예. 상황이었고요. 또 한 가지 역설적이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바로 그 시점에 그 전해에 미르재단을 만들었고 예. 그 다음에 바로 조 무렵에 한 달 전쯤에 K스포츠 재단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농단이 속으로 곪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저렇게 앞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뒤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봐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모습이 어찌 보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지금 밖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예. 최순실의 그런 국정농단에서 단호하게 끊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았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 국가의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을 돌아보고 본인을 등에 업고서 예. 비리를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 예.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는 그런 모습을 했다고 하니까 더 사실은 저 말의 진실성이 또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보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나기 전까지 조용하게 있을 것이냐? 선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게 지금 대통령의 심정을 한마디로 하면 결사항전이 아닌가. 예.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좀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엮어도 너무 엮었다. 예. 너무 이게 본인은 제가 없다고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너무 이게 억울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야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 보고요. 오히려 이게 뭐 헌재에서 총열 교리거나 아니면 이게 더 뭐 사퇴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예. 이제 결사항전 또는 장애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사항전의 예. 형태는 뭐가 될까요? 결국 예. 이게 장외 일단은 우리 태극기 세력 장애 장애 여론전도 크게 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론전을 뭔가를 더 대통령이 얘기를 하거나 행동을 해야 이게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헌재 출석밖에 없는데요. 예. 아마 이게 오늘 제가 보도를 보니까 최종 변론 요지를 내라고 했는데 안 냈어요. 안 됐죠. 그리고 이게 최종 변론도 못 받겠다. 예. 따라서 이게 고영태하고 다시 최순실을 정인 신청했거든요. 아마 이게 저래서
저는 이게 탄핵 심판을 최대한 끌 때까지 한번 끌어보고 약간 무리수를 두서라도 그러니까 두 개 투쟁을 병행한다는 거죠. 헌재 투쟁과 거리 예. 장애 투쟁. 그런 전략. 근데 제가 볼 때는 변호인단이 이미 그런 수순에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출석은 뭐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어제 그 어젠가 그제 헌재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세요. 보통 변호인들이 재판관을 향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호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주장하는 변론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재판관을 해서 호소를 하는데 김평우 변호사 얘기하는 걸 보면 재판관을 보고 얘기 안 했어요. 예. 그 좌석에 앉아있는 청중들을 향하고 그때 인터넷에 생방송하는 헌재의 그 카메라를 보고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얘기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탄기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시는 저분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공정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하고 대통령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 예. 헌재의 정당성에 대해서 흠집을 내면서 결국은 자기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을 뭉치게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던진다고 하면 예. 그게 1시간 반이나 계속됐는데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이나 언행들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지금 이걸 정치 쟁점화해서 예.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더 확산시키고 또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보려는 예.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재 앞에 지금 뭐 모습이 어떤지만 좀 보고 다시 한번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제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그 해명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국민이 다른 쪽으로 하면 계도를 해야 되고. 저 모습이 지금 보는 거하고 직접 가서 보는 거 많이 다른데 지금 경찰들은 실탄을 차고 헌재 재판관들을 경호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 중에 한 명이라도 불상사가 나서 예. 이거 평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상시국이 발생을 한다거나 할 때는 전혀 다른 변수가 생겨갖고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그 대통령 측 변호인의 그 변론 과정에서 뭐 아스팔트 위에 뭐 피 예. 내지는 무슨 내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그 말들이 상당히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저런 지경까지 갔는데 조금 전에 서 변호사께서 이제 대통령이 지금 결사항전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12월 9일 탄핵이 됐습니다. 국회의회에서. 근데 그 9일 탄핵하기 직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4월 퇴진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근데 4월 퇴진 얘기가 나올 때는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 것도 아닌 그 뭡니까 특별수사본부인가요? 그 당시 검찰이 그 한 내용만 가지고도 잦은 사태를 얘기했던 대통령께서 예. 오히려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더 많은 사실이 밝혀졌는데 지금은 억울하다? 저는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조금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오히려 그때 특별수사본부에서 발견하고 확인한 사실보다 더 많은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는데 예. 그때는 오히려 잦은 사태까지 생각하셨던 분이 지금 억울해졌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대통령은 결사항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란, 그다음에 또 야당 측에선 혁명. 예.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여론 주도층이라든지 적어도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미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말 예. 너무 당위론적인 얘기지만 이게 이렇게 가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시점입니다. 예.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전에 하야를 하게 되면은 뭐 심판할 대상이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각하가 될 거고 여기서 또 하나 정치적 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수사가 무마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하야설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논리가 있죠. 그 예.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이 피청구인이 선거 전에 파면이 되면은 예.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예.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기각은 하는데 이게 대통령이 그만두는 게 하야잖아요. 하야가 파면하고 같이 볼 수 있는가? 예. 하야랑 파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기각이 돼서 헌재가 그냥 손을 떼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가 중요 기관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지금 학자들이 의외로 많은 편이고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끝까지 한다가 헌재 출석해서 자기 의견 밝히는 거하고 예. 광장에 나가든지 아니면
대여 언론기관하고 자기 소신을 밝히는 거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야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가 지금 뭐 가능성은 뭐 많이 떨어지지만은 예. 대통령으로 볼 때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카드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야를 해야지 전직 대통령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는 순간 본인은 자연인이 돼서 바로 검찰 가서 조사를 자연인 상태에서 받아야 되니까 예. 대통령 그 어떻게 보면 예우를 받을 수가 있고 정치적인 또 타협을 모색하거나 정치적인 제기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네. 아마 하야도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예. 하야 가능성은 내가 보니까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검토해서 이춘석 그 더민주의 소추위원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헌재 판단 하루나 이틀 전에 하야하는 게 최고의 네. 클라이맥스 거다 이번에 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요 얘기 제가 소개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지금 서울법대 교수인데 하야를 합니다. 그리고 헌재가 각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시간을 끌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저 부분을 좀 설명하면요. 예. 일단 이게 헌재법 53조가 좀 잘못된 입법입니다. 뭐냐면 이게 그 선고 전에 파면되면 저 말처럼 각하가 맞습니다. 근데 그걸 기각한다고 해놨거든요. 기각은 이제 그 탄핵 사유가 없다 본안 판단이고요. 예. 저건 이게 파면되니까 이미 심판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이 오르다 보니까 그럼 이게 대통령이 이번에 하야하면 이것도 이게 기각이 되는 거죠. 요 논리를 그대로 가면 원래는 각하가 맞지만 예. 조문이 기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아는 이제 그 헌법 교수님들 한 대여섯 분하고 의논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게 하야하면 그래도 이게 헌재에서 판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그냥 기각이나 각하식이 되느냐. 예. 근데 90% 이상이 대부분의 교수가 판단해야 된다 봅니다. 판단해야 된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예. 헌법 탄핵 심판의 본질입니다. 예.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훼손된 헌법 질서를 회복시키는 예. 이런 이제 객관 소송이랍니다. 객관 소송. 어떤 이게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주관 소송이 아니고 예. 어떤 이게 그 훼손된 헌법 질서 객관 소송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하야했더라도 분명히 역사에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그 회복되기 때문에 예. 이게 아마 압도적 다수 견해겠습니다. 예. 탈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케줄을 이렇게 보니까 이 탄핵 심판 전에 나올 수 있는 게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이게 3월 초쯤에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헌재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 타이밍쯤에 대통령이 무언가 억울하면 얘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있을 수 있죠. 대리인단도 그렇고. 그렇죠.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뭐 혹시나 또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언론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광장에 나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긴 한데 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게 하야 문제가 두 가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대통령이 하야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하야를 하는 것과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월에도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하겠다고 물러나겠다고 얘기만 하고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물러날지 얘기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선고 나기 하루나 이틀 전에 하야하겠다고 발표해버리면 사람들은 하야하는구나. 그러면 각하돼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놓고 실제 하야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예. 무슨 법적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 지나고 나서 뭐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하야를 한다고 하면 선고가 나기 전에 완전히 물러나야 돼. 행동으로 하야를 실현하지 않는 이상은 그 하야를 하야로 봐서 각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죠. 약속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탄핵 그러면 심판이 각하가 돼버리면 다시 심판할 수가 없어요. 예. 하야를 하고 본인이 번복을 하더라도. 예. 그래서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과 말로 하는 하야는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을 흔드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아무튼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여론전에 좀 힘을 쏟는 모습인데, 김평우 변호사 좀 영상을요, 좀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출석 결정 미루셨는데 왜 미루신 건가요? 재판부 신문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재판부 신문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소송이 있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뭘 나한테 물어봐.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재판부 기피 신청이 지연 전략이라는 거에 마음대로 쓰는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뭘 나한테 생각하세요? 물어봐. 저는 탄핵 찬성이 70-8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신들 같은 쓰레기 언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언론의 기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 양측의 의견을 똑같이 보도하는 게 언론이야. 근데 사실 모순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당신들은 비판이 지금까지 나오면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근데 쓰레기 언론들은 꺼지라고. 나라를 망치는 쓰레기 언론들 조심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옳지. 그런 부분 야, 때문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 야라고 하실 건 아니고 당신이 젊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야라고 하면 뭐가 아니,
정 의원님, 저 때가 100분 넘게 이제 변론을 마친 당일에 이제 나오면서 한 인터뷰거든요. 네, 그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이고 예. 또 우리 김동리 선생의 차남이시고 그리고 또 사실 굉장히 그 변론 자체는 길었지만 율사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다. 물론 그러한 문제를 애초에 그러면 국회에서 소추 의결을 하기 전에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많은 과정이 이제 경유됐고 끝나는 상황에서 이제 저렇게 주장을 또 하신다는 게 좀 이해는 안 갔지만 그런데 저분은 본인의 어떤 논리라든지 또는 전문성 이전에 우선 그 인간으로서 어른으로서의 태도에 있어서 굉장한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거를 저 기자와의 그 대화 속에서 그대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증명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분 논리 중에 그 절차상의 하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따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섞어찌개처럼 묶어서 했다 그러는데 저렇게 되면은요 또 뭐 어떤 반론이 제기되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때 당시 탄핵 주도 세력이 한나라당이었을 때도 똑같이 섞어찌개로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들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요번에 소추 의결을 한 다음에 법무부에 소위 그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한 그 적법성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갖고 지금까지 과정이 이어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 거의 막말에 가까운 대한민국 최고의 율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데 저는 막말은 정치인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율사들도 저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사법부의 권위를 저런 식으로 훼손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장한 그 경호원들이 지금 동원이 됐다라는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분은 과연 책임의식이 있는지 오히려 저분 계시면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검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신병 경호가 들어갔어요. 저는 저분이 낸 준비 서면을 제가 원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물론 이제 기다마 제가 뭐 들을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미국 예처럼 이게 탄핵 사유가 제가 봐도 예를 들어 이게 재단을 설립했다. 그럼 이게 뇌물이면 뇌물, 아니면 이게 강요면 직권남용이면 직권남용인데 이게 그 5개 사유에도 2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즉 대통령이 직권남용 부분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뇌물로도 들어가 있거든 형사법 위반으로. 따라서 이게 제가 봐도 하나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지적은 일리가 있는데 다만 저는 이게 저분의 저 표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정 모욕죄에 가까운 이런 게 아닌데 법정 모욕죄라는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변협에서 징계 얘기를 나오는데 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법정 모욕에 제가 판례를 3개만 소개하면요. 법정 모욕이라는 게 재판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권성동 소추위원이나 이게 고영태 등이 만약에 정인 나왔을 때 정인을 모욕해도 법정 모욕인데 어제 저 말은 일단 이게 재판관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정 모욕은 법정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법정 밖에서도 됩니다. 이 말이 이게 법정 밖에서 아까 저 태극기 들고 막 외치는 분들 있잖아요. 저게 법정 모욕죄가 됩니다. 세 번째 또 판례 중에 보면 재판에 불복을 선도하는 것도 법정 모욕죄입니다. 즉, 저 재판은 공정하지 못하니까 승복하지 말자. 여기 뭐 아스팔트에 피로 적신다 이런 게 다 법정 모욕이 아주 폭넓게 인정됩니다.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표님 아까 최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저때 변론을 한 그 동영상을 보면 재판관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던 변론이라는 그렇죠.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한 거죠. 그 효과가 있을까요? 그 지지 세력이 규합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메시지 아니겠어요? 저분이 뭐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헌법 이게 여태까지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여태까지 탄핵 재판이 왔는데 이거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헌재농단이라고 그러잖아요. 헌법재판소로 농단한 건데 그거를 재판소 판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자극하고 분노심을 일으키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수준 낮은 그 언어 아니냐. 저는 제일 좀 심한 게 헌재가 여자 편을 안 들고 국회 편을 든다. 그런 표현을 어떻게 그런 대통령을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뭐 여성이긴 하지만은 대통령은 우리나라 통수권자고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런 분을 한낱 여자로 표현해가지고 여자 편을 안 들고 국회 편을 든다. 헌법재판소 그런 표현은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린다든지 표현 하나하나가 내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선친인 김동리 그 우리나라 존경하는 소설가 둘째 아들답지 않게 너무 표현이 좀 저열했다. 그래서 저기는 그 지금 변호사 협회에 곧 이제 취임하는 김현
그 변호사가 예. 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판단을 해본다니까 조금 기다려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기에 대해서 뭔가 좀 조치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에 김평호 변호사가 뭐 얘기했던 부분을 좀 모아봤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족도 없는 여자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여자 대통령 하나 지켜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자격이 없어요. 억울한 여성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당하는 이 억울함을 보면서 울지 않는 남자가 있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남자입니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똑같죠? 만일에 예. 이런 현상이 1년만 지속되면요. 예. 바로 북한이 됩니다. 언론이 먼저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완전히 다 파괴했어요. 예. 언론의 자유를 예. 다 뺏어버린 거예요. 예. 이건 유엔에 제소할 사유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우리 또 내일이면은 또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또 어떤 모습이 또 펼쳐질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언론의 자유 예. 얘기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학 전공자로서 언론의 자유가 뭐가 억압이 됐습니까, 지금? 저는 저는 태도 자체가 너무 반언론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언론이 지금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무슨 편파 보도를 하고 왜곡 보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분의 시각 자체가 저는 엄청나게 왜곡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하면 유엔에 고소를 합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세상에. 예. 뭘 가지고 말씀하는지 모르겠고 또 법정에서 변호인은 법리와 논리로 싸워야죠. 어떻게 예. 감정적인 표현을 저렇게 합니까? 피로 물든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더 모독스러운 것은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서 국회 대리인이다, 대변인이다 이런 표현은요. 예. 헌재 재판관이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정말 이 법정 모독 중에도 가장 나쁜 법정 모독 중에 하나인데 예. 그래도 어제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어젠가 그제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참으신 건 예.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대통령 이제 탄핵을 지금 심판 중인데 적어도 이제 특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기 편에 대해서 편드는 게 자유민주주의고 법치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주장해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 현실이긴 하지만 예. 이 법치라는 거에 대해서 각자 성찰해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정미 재판관 지금 출근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여기 이어폰 꽂은 건장한 남성들이 옆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분위기가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가벼운 소식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요즘 변호사 거기에서 최순실 씨가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이게 그 일리가 있는 게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보통 비수기가 있는데 재판이 없으면 비수기입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선고돼야지 항소도 하고 성공보수도 받고 여러 가지 수입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7, 8월 휴가철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이동이 2월 20일자로 검찰 법원이 되거든요. 아 지금이네요? 그렇죠. 2월 20일자. 그럼 이게 재판이 한 2주 정도 없어요. 예. 근데 이번에 아마 거의 한 200여 분이 들어갔고요. 솔직히 저도 이게 그 여러 번 제안이 있었는데 방송 때문에 못한 게 저도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총 해가지고 한 200명이 넘으니까 예. 우리나라 변호사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한 100명에 한 명 꼴로 보면 됩니다. 한 100명에 2만. 예. 한 번 그걸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되죠. 예. 근데 저 중에서도 제일 규모가 크고 액수가 높은 게 기업 담당 그 변호사들이죠. 기업 담당 로펌들은 어떻게 보면 그 특수죠, 특수. 큰 시장이 열린 거고 예. 변호사가 혜택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10대 그룹의 이번에 조사 대상 기업들의 그 임원들, CEO들 여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수혜자들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연말에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인사라는 게 뭡니까? 자르는 거죠. 예, 임기된 사람들 집에 보내는 건데 이렇게 됐으니까 다들 유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참 국민들은 참자 국정 혼란이 판결이 어떻게 날까 조바심이 나고 혹시 예. 폭력 사태가 날까 진짜 가슴이 콩닥콩닥하지만 웃는 이거로서 분들도 또 계시네요.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재판이 모두 다 끝날 때까지는 임원들 웬만하면 다 끝까지 갑니다. 예, 간단한 거 말씀드리면 예. 이게 변호사 다 버는 게 아니고요. 피의자를 변호해야 돈을 법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최순실이나 피의자는 돈을 많이 받지만 근데 국회 그 소추인단 이렇게 변호사가 16명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저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참여해 보니까 500만 원 줘요. 국회의장이 월급을. 그러니까 500만 원 받고
몇 달 동안 고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봉사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변호인단도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 줄 서 있기 때문에 거의 돈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특검 좀 마무리돼가는 것 같은데 글쎄요. 다음 달 초에 일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때 또 한번 출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그 구체적인 날짜를 짚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특검 연장될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연장이 안 될 것 같은 게 일반적인 지금 예상인데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 거냐를 두고 봐야 되지만 지금 분위기로 보면 예. 안 할 가능성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예. 대체적으로 이제 전체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3월 초 정도 돼야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 이제 그 발표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이외의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헌재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그렇죠. 볼 수 뭐 있겠습니다. 중간에 언론에서 흘러나왔다 하더라도 발표하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 특검이요. 지금 시한부 기소 중지. 예.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시험 칠 때 보면 야, 대통령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건 공소권이 없음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내란 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이게 공소권이 원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시한부, 이게 조건부가 아니고 또 시한부라는 게 중요합니다. 조건은 성취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한 거예요. 예. 근데 시한, 기한이라는 건 장래에 확실하게 도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은 된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임기가 끝나면 예. 그럼 이게 기소중지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이게 유죄인데 다만 이게 그 도피를 했거나 아니면 이게 다른 장애로 못하는 이게 기소중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임기가 끝나거나 아니면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이게 기소중지는 사건을 갖다 재개를 해야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저는 통상적인 경우처럼 공소권 없음이 아니고 예. 상당히 기한부, 시한부 기소중지를 해놨다는 것은 바로 이게 인용 즉시 사건을 바로 재개해라. 왜냐하면 그래서 검찰 규칙이 청와대가 그래 돼 있습니다. 이 표현에 반발을 하는 겁니까? 언론 당연히 반발하죠. 저거는 이게 그 원래는 저게 아니거든 원칙이. 만약 임기가 많이 남았다면 예. 당연히 공소권이 없는 거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에서는 시한부 기소 중지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프레이라고 반발을 했고요. 한번 수사 결과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